네, 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성윤 교수님과 함께하는 방송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해주신 주제가 좀 특별한데요. 현대인이라면 스트레스 많이 받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와 어떻게 하면 친하게 잘 지낼 수 있을지 중요한 강의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얘기해주실 내용들이 기대가 됩니다. 네, 이거 강의 준비하느라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강의 주제가 스트레스인데. 예. 근데 이제 스트레스를 나쁜 거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스트레스가 우리한테 또 발전을 위해서는 필요한 거다. 이런 측면에서 스트레스와 친해지기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봤고요. 서울 아산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서 보죠. 오늘 얘기는요. 스트레스 하면은 뭐 다들 알고는 있는데 이제 명확한 개념이나 이런 걸 잘 모르니까 스트레스는 뭔가 이런 중심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몸이 안 좋은 것, 몸에 받는 스트레스도 있고 대부분 정신적인 스트레스들을 많이 얘기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들이 제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건 사실 관계에서의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신체적, 정신적, 관계적 측면에서의 스트레스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런 거 하면 스트레스는 나쁜 것만은 아니고 우리를 또 발전시키고 변화하게 하는 긍정적이 있다 하는 이런 면을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에 잘 견뎌내고 그걸 이용하고 활용할 줄 아는 우리가 될 수 있나 이런 관점에서 이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스트레스라는 말은 처음에 어떤 사람이 너무 빡빡하다, 엄격하다 이럴 때 이제 스트릭트하다 이런 얘기들 쓰잖아요. 네. 그래서 스트릭투스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단단한, 조여진, 압박하는 이제 이런 단어에서 스트레스가 나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그게 에스트레스라고 하는 말로 바뀌어서 압박이라든지 긴장 이런 걸 의미하는 데 쓰이고 그러더니 14세기부터 영어에서는 이제 물리적인 힘, 기계적인 힘이나 압력 이런 걸 의미하는 것으로 쓰이다가 이제 재미있게도 20세기, 19세기에 들어서 1910년, 20년 그때 헝가리 출신인데 나중에 카나다로 이제 귀화를 한 한스 셀리에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스트레스에 대해서 본격적인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스트레스에 관련된 신체적인 반응을 알게 된 것도 굉장히 재미가 있어요. 뭐냐면요. 쥐 실험을 하는데 쥐의 난소에서 어떤 물질을 뽑아서 그 물질이 쥐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해가지고 쥐들 여러 마리한테 반은 그 물질을 주사를 하고 반은 그냥 물을 주사해가지고 둘 사이의 반응이 다른가 이거를 보려고 했는데 이 한스 셀리에라는 사람이 실험을 굉장히 못했대요. 잘 못해가지고 주사를 잘 못 놓았나 보네요. 주사를 잘 못 놓고 쥐 한 마리 주사 놓으려면 뭐 쥐를 놓치기도 하고 또 그거 잡느라고 막 낑낑대고 돌아다니고 해서 엄청나게 그렇게 고생하면서 실험을 다 했는데 그 물질을 주사한 쥐들과 물만 준 쥐들이 반응이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럴 리가 없는데 하다가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까 쥐한테 준 자극이 물만 준 게 아니고 그 실험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하는 바람에 쥐들이 얼마나 그런 반응이 쥐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 아닌가 그거를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신체가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신체가 그 환경의 어떤 급격한 변화 어쨌든 나를 힘들게 하는 그 무언가에 대한 반응으로 나오는 호르몬들이 있다. 이런 거를 발견을 했고요. 이 사람은 노벨 생리학상, 의학상 후보에 몇 번 오르긴 했는데 결국 못 받았대요. 아쉽게도. 그것도 그 사람한테 큰 스트레스였을지 모르겠는데. 그러게요. 현대인들에게 이 스트레스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알았다면 알게 된 일찍 받을 수 있으셨을 텐데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의 연구 위에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정신적인 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 몸의 변화, 반응을 유발하고 그것을 매개하는 물질들도 있고 이런 거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신체적인 스트레스에 의해서 몸이 반응을 하거든요. 그 몸의 질병으로 이제 나타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질병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생기거나
악화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두통이나 우울증 같은 거는 뭐 너무 쉽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당뇨도 스트레스로 악화가 되기도 하고요. 머리 빠지는 탈모, 또 심장의 관상동맥 질환, 비만도 스트레스랑 아주 관련이 깊고요. 갑상선 기능, 성기능, 또 위궤양, 소화성 궤양들도 많고요. 맞아요. 암도 소화도 안 되죠. 스트레스가 있으면 굉장히 안 좋아지거든요. 네. 또 고혈압은 당연하겠고, 피부도 스트레스 받으면 여성분들 화장이라든지 이런 거 안 받다 이런 얘기들 여드름도 많이 하잖아요. 나고요. 네. 그리고 천식이라든지 공황장애라든지 너무나 많은 질환들이 뭐 관련 없는 질환이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머리부터 굉장히 발끝까지 다 영향을 다 미친다고 관련이 되어 봐야겠네요. 있어요. 그런 거 하면 뭐 정신적인 문제는 말할 것도 없죠. 근데 이제 이런 것의 메커니즘이라고 그럴까요? 기전 이런 것은 이제 뇌가 자극을 받고 힘들면 그것에 대응하기 위한 호르몬을 내는데, 그때 나오는 호르몬들이 콩팥에 있는 부신으로 가서 부신에서 코티졸 준비를 이제 분비를 시키는데, 코티졸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테로이드예요. 스테로이드가 나오면서 단기적으로는 몸에 대응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만성적, 장기적이 되면 온몸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구체적인 진단명이 있는 질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 만성 피로, 이것도 이제 스트레스랑 관련이 많은데요. 특별한 원인 질환 없이 임상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피로가 6개월 이상 지속되고, 요 밑에 있는 8가지 중에서 4개 이상이 동시에 있으면서 6개월 이상 지속이 되면 만성 피로 증후군이다, 이렇게 임상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현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느끼는 거죠. 네. 굉장히 몸이 찌뿌듯하고 피곤하고 충분히 잤다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더 힘들고, 몸에 열감이 있어서 후끈후끈한 것 같고 몸살인 것 같기도 한데 또 그런 건 아니라고 하고, 또 집중하기도 어렵고, 온몸에 여기저기가 아파요. 근육도 아프고 관절, 목에 삼킬 때 아픈 것도 느껴지고, 목이 뻣뻣하다든지 겨드랑이나 이런 데도 굉장히 그 통증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6개월 이상 지속되면, 또 일상생활에 많이 지장을 주면 만성 피로증후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사진을 하나 뽑아봤는데 이런 경우들 많잖아요. 뭐 꼭 점심시간 아니라 하더라도 오전부터 처지고 그렇게 잤는데 전혀 개운하지가 않고 아침마다 몸이 힘들고, 뭐 월요 증후군처럼 이런 경우들이 이제 현대인들의 많잖아요. 청사진 같습니다. 예, 그래서 현대인들의 어떤 직장 생활의 피곤함, 스트레스 이런 것들 아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신체적인 스트레스 말고 정신적인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트레스 그 단어 그대로예요.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화가 자주 나고 감정 기복도 심해지고, 또 그러면서 미안하고 자책감도 많이 들죠. 바로 화를 냈다가 또 미안해서 아니 내가 왜 그랬을까 또 이러기도 하고, 불안하고 긴장되고 잠도 못 자고, 또 피곤하면서 집중도 안 되고 머리도 아프고, 또 좌절감이라든지 어떤 목표 상실감 이런 것들도 많이 느껴지고, 자존감이나 자괴감도 많이 들고 압박감을 많이 느끼고, 이런 것들 다 우리가 흔히 느끼는 정신적인 스트레스인데, 이런 것이 좋을 수도 있다? 참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이게 나쁘지 어떻게 이게 좋을 수가 있나. 이게 좋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오늘 해주시는 건가요? 그러려고 하는데 네. 지금 쭉 열거하다 보니까 정말 나쁜 것만 있어가지고 네. 여기서 어떤 긍정적인 면을 네. 뽑아내기가 참 어렵네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저런 것들로부터 피하고 싶고 안 겪고 싶고 하는 것이 당연한 마음이겠지만, 저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또 단계적으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측면의 얘기를 후반부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해서 많이 생기나 하는 걸 체계적으로 연구한 분들이 계세요. 저도 인터넷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그러죠. 예, 우리들한테 스트레스를 많이 네. 주는 사건들이 뭐가 있는가 하는데, 저는 저거 볼 때마다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얼핏 들기는 해요. 근데 이제 굉장히 뭐 100대 사건, 뭐 50대 사건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비교적 많은 거 한 20개 정도를 뽑아본 건데요. 배우자를 잃었을 때 배우자 사별이 가장 크대요, 스트레스가.
그리고 이혼했을 때 별거, 그다음에 가족 중에 배우자가 아닌 다른 가족을 잃었을 때 자기 몸이 아프고 다치고 한 것, 결혼도 굉장히 스트레스고, 해고라든지 은퇴라든지, 또 임신도 좋은 일이지만 또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또 성생활의 어떤 여러 가지 장애, 가족의 멤버들이 누가 뭐 이주를 해서 나가거나 새로 추가가 되거나, 또 사업상의 문제, 재정 문제, 이직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보시면 제가 뭐 그 몇 점이고 이거는 뭐 큰 의미는 없고요. 아, 그래요? 예. 근데 순위는 좀 유의해서 볼 필요도. 순위보다는 네. 오히려 강조하고 싶은 것은 나쁜 것뿐 아니라 좋은 일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예. 좋은 일도 우리들한테는 신체적으로 이런 것에 어떤 위기가 닥칠 계기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대부분의 것들 중에서 관계에 해당되는 사람들 사이의 것들이 많아요. 배우자, 가족, 또 결혼, 임신, 가족 구성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말에 보면 옛말에 제일 쉬운 게 돈 걱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아, 그래요? 여러 가지 걱정 중에서 오늘 댓글에서는 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 많죠. 그렇긴 하지만 근데 그나마 사람 사이의 고민, 그 스트레스가 사실 제일 커요. 그래서 제일 쉬운 걱정이 돈 걱정이라 하는 어른들의 말씀도 있다 이런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새겨듣겠습니다. 그렇다면 관계에서의 어려움이 그렇게 많이 문제가 된다면 맞아요. 관계 스트레스는 얼마나 문제가 되는가 해서 가끔 나는 어떻게 살기로 했다 이런 책들이 요즘 많잖아요. 네. 그래서 책을 한번 그 무슨 온라인 서점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뭐 살기로 했다 이걸 찾아봤어요. 그때 굉장히 많더군요. 설마 이 키워드들이 네. 다 그 가운데에 있던 키워드들인 건가요? 나는 이제 마음 편히 살기로 했다. 네.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 나는 뭐 둔감하게 둔감하게 살기로 했다. 네. 여러 가지 까칠하게 살기로 네. 했다. 딱 1년 이기적으로 살기로 했다. 이기적으로 이것도 살기로 있고요. 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이 보니까 130권 정도 돼요. 그냥 꼰대로도 있는. 예, 나는 그래서 그냥 꼰대로 살기로 했다. 제목만 그 중에서 이제 제목들 중에서 그 부사만 뽑아봤어요. 와. 단순하게, 나답게, 이기적으로, 둔감하게, 까칠하게, 뻔뻔하게, 뭔가 단호하게. 다들 이렇게 파이팅 넘치는 부사들이네요. 꼰대로 살기로 했다. 부족하게 살기로 했다. 마음 편히 살기로 했다. 다르게 살기로 했다. 오. 눈치 보지 않고 살기로 했다. 내 멋대로 살기로 했다. 그만 열심히 살고 싶다. 어떡해. 내성적으로 곰처럼 배짱이로 삐딱하게 살기로 했다. 이게 아주 일부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저런 제목이 많다는 거는 네. 그거의 반대. 그렇게 못하게 사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복잡하게 살고 있고 네. 나답지 못하고 전혀 남 위해서 사느라 내가 힘들고 예민하게 예민하고. 살고 있고 까칠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렇죠. 단호하지 못하고 아주 두부 같죠. 네, 반대로 생각하면 되게 맞아요. 약국에 가서 여러분들 약 살 때 이렇게 약국에 진열된 약들 보시면은 네. 소화제나 감기약 이런 거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소화의 문제나 감기 문제는 아직 의학이 해결을 못하고 있어요. 그거를 그렇게 또 얘기를 해볼 수 있겠네요. 거꾸로 보면 대개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따져보면 나는 어떻게 살기로 했다 이런 책이 많다는 얘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목말라하고 마음대로 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데요. 그 이유는 다른 사람들하고의 관계 이런 것들을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깨트리지 않도록 훈련받아왔고 자라나왔고 또 근데 이제 너무 또 지나치게 당당하게 살아버릇하면 남과의 관계가 점점 힘들어지거든요. 적당하고 예. 또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어떤 적절한 균형을 유지해야 되느냐 이런 것이 이제 어려운 점일 수 있는데요. 그런 거를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해요.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주는 능력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지식을 가르쳐 준다면 저거는 태도 및 어떤 훈련, 양육의 문제인데 인터퍼스널 스킬, 사람 사이의 어떤 스킬, 저건 기술이어서
지식은 아니거든요.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겪어야 되는 더 건데. 어려운 거네요. 예, 그래서 저거는 교육보다는 사실은 훈련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교육과 훈련은 사실은 조금 다르다. 학습과 그다음에 경험은 조금 다르다는 거 다 느끼시잖아요. 근데 저것은 경험과 훈련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영어에서는 사회기술, 소셜 스킬이라고 얘기하는데 남들이랑 어떻게 효과적으로 긍정적으로 잘 지내면서 관계를 맺어갈 수 있는가, 의사소통이 명확하면서 효과적으로,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뭐 마음에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 긍정적으로 관계를 맺고, 배울 점이 있으면 배우고, 또 가르칠 수 있는 부분은 가르치고, 그 다음에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멀리 하고 싶은 사람 다 그 3인행에 필요하사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3명이 지나가면 꼭 나의 스승이 있다. 이런 것처럼 누구에게나 배울 점이 있는 건데, 그런 좋은 점들을 갖다가 취할 수 있는 능력, 또 문제가 복잡하게 꼬이고 복잡한 생활, 복잡한 환경, 복잡한 문제 속에서 핵심을 집어내서 남들과 함께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능력, 또 자기를 표현하고 남의 상태를 이해하고 공감할 줄 아는, 이런 거를 이제 사회적인 기술, 사회적인 소셜 스킬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게 어떻게 키우냐를 떠나서 그게 좋은 사람은 소통 능력이 좋고, 소위 EQ,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이고, 협동 능력이 가능하고, 리더십도 있고, 팀워크가 가능한 사람이죠.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 사귀고 싶은 사람, 참 괜찮은 사람, 이런 얘기를 듣는 사람이고, 그게 이제 점점 쉽지는 않아요. 네. 그리고 그게 힘드니까 그거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 좋은 지도자가 되고 팀장이 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죠. 세상이 점점 꼰대로 채워져 가는 거죠. 교수님은 어떠신 것 같나요? 저야 꼰대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이제 지식이 아니고 경험이어서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겪어야 되는 거다라고 하는 점에서 좀 어려움이 있고요.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볼 줄 아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기능인데요. 그걸 마음 이론, Theory of Mind라고 해서 TOM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여기 한번 이제 자폐증 연구할 때도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요. 이쪽에 셀리가 있고 이쪽엔 N이 있어요. 그 셀리 옆에는 이제 바구니가 있고 N 옆에는 종이 박스가 하나 있어요. 근데 셀리가 공이 하나 있었는데 그 공을 자기 바구니에다 두고서 이렇게 잘 덮어두고 나가요. 그리고 이제 N은 옆에 앉아 있었는데 셀리가 이제 나가니까 N이 가서 그 바구니에서 공을 꺼내다가 자기 박스에다 넣고 뚜껑을 딱 닫아둬요. 그리고 N은 어디로 가버려요. 나중에 셀리가 돌아왔어요. 셀리가 돌아온 다음에 여기에서 바구니에서 자기 공을 찾을까요? 이쪽 박스 쪽을 들여다볼까요? 당연히 바구니를 자기가 넣어놨으니까 여기다가 찾을 거다. 바구니를 들춰볼 거다. 네. 없으면 어디 갔지? 하고서 이제 궁금해할 텐데, 셀리가 돌아와서 바구니를 열어보아서 자기 공을 찾을 거다라고 하는 것은 네. 이 얘기를 듣는 동안 우리 마음이 셀리의 마음이 돼 있는 거예요. 셀리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나는 바구니에다가 공 넣었고 나갔다가 돌아온 다음에 당연히 그걸 들여다본다 이거죠. 근데 자폐아들은 이런 스토리를 얘기해 줬을 때 셀리의 입장이 되거나 이러지를 잘 못해요. 그냥 공이 어디 있는지를 말하는 거군요.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할 줄 아는 능력, 네. 혹은 상대방이 어떻게 느낄까를 느낄 줄 아는 능력, 이런 거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아는 능력은 포커에서 굉장히 유용해요. 너무너무 고도의 기술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네.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딱 이해가 그래서 됩니다. 포커에서 나는 요 카드를 잘 보고 있는데 상대방은 내 카드를 못 보지만 내가 이렇게 배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번엔 안 되겠다 죽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상대방들이 내 패가 좀 약하구나. 저 사람 패는 강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다라는 생각을 내가 하는 거죠. 그것을 2차 생각이라고 그래요.
내 생각이 1차라면 내 생각을 남이 어떻게 생각할까를 아는 건 2차. 그 생각을 저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를 아는 거는 또 3차 생각. 와, 그렇게 정말 생각할 고도의 거라고 기술이네요. 생각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4차 생각. 와, 바둑의 수에서 그런 게 있잖아요. 바둑을 두면 내가 여기다 두면 저 사람 아마 조기 아니면 여기 둘 거고 이렇게 두면 그 다음에는 나는 그 다음에 여기다 두거나 여기다 둘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고 이 바둑의 수를 읽는다고 하는 것이 고수들은 여러 수를 읽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전 정말 못 읽어요. 그런 어떤 것이 굉장히 민감한 이제 근데 그것이 단순히 바둑의 수라든지 포카의 카드라든지 공을 어느 바구니에 뒀는지 이걸 떠나서 감정까지도 느낌, 저 사람이 짜증날 거다, 슬플 거다, 굉장히 좋아하겠지 이런 것을 읽을 줄 아는 것이 이제 공감 능력이고 또 그것이 이제 사회 기술이 뛰어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능력들이거든요. 예전에 그 이상한 변호사의 경우에서 굉장히 자폐증이 있지만 굉장히 능력이 있는 그런 걸로 나왔는데 실제로는 자폐증후군 환자들은 그런 공감 능력이나 이런 것들 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아주 특수한 케이스를 드라마화한 거긴 하지만은요.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익혀야 할 사회 기술인데 이것이 이제 쉽지가 않은 거예요. 더군다나 인터넷이라든지 여러 SNS 이런 기기가 발달하면서 그런 사회 기술을 배울 기회가 더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서 그런 건가요? 만날 기회도 없어지고 갈등, 스트레스를 겪고 그걸 원만히 처리하는 능력이 훈련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참을성이 없어지는 거죠. 결국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며칠 전에 다른 분들과 대화하다가 아주 그분이 좋은 명정의를 내려주셨어요.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가 스트레스고 네. 하기 싫은데 해야 되는 게 스트레스다. 그럼 다 스트레스 아닌가요? 그게 다 스트레스죠. 대부분 스트레스라는 거네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살 수 있으면 또 하기 네. 싫은 건 전혀 안 해도 된다 이러면은 스트레스 안 받는 거죠. 네. 그게 아까 책에 나왔던 나는 까칠하게 나는 나대로 살고 싶다. 산다. 네, 나대로 살고 싶다. 내 멋대로 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 사실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살면 근데 인터넷이 우리 생활을 얼마나 편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참을성이 없어진 거예요. 오늘 주문하면 오늘 발송. 너무 익숙해졌어요. 예, 이거 뭐 당연한 것처럼 돼 있고 어떤 물건이 필요해서 클릭을 해놨는데 뭐 며칠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바로 그날 와야 돼요. 다음날 새벽까지라도 맞아요. 와야 돼요. 맞아요. 그것이 편리함이 주는 피해가 알게 모르게 있었으면 우리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적절한 표현. 저희 이제 서울하산병원은 이제 울산의대 학생들인데 울산의대 학장님이 맨날 강조했던 게 있어요. 의사가 돼서 전문 지식을 갖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의대 학생들은 졸업하고 나면 이 세 마디 말을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적재적소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사람들 만들고 싶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요? 그랬더니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말을 편안하게 하려고 적절하게 할 줄 아는 사람들로서 의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하셨어요. 이 말이 쉬워 보이는데 정말 쉽지가 어려워요. 않아요. 진짜 미안할 때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네요. 미안합니다. 다시 할게요. 뭐 자존심이 등등 이런 있거든요. 것들이 어려워졌어요. 네. 실제 사실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미안하고 고맙고 또 도와달라. 좀 도와주세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또 도움도 받을 수 있고 그런 건데 저게 너무 어려워진 거예요. 적절한 감정 표현, 적재적소에 적정한 양으로 감정 표현하는 게 잘 훈련 못 받다 보니까 요즘 뭐가 많아요. 분노가 폭발하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걸로 뭐 그릇을 가게 음식점에서 가게에다 쏟아 붓는다든지 보복 운전해가지고 차에서 내려서 유리창을 깬다든지 이게 감정이나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순화되고 또 분화가 돼야 되는데 분화가 안 된 거거든요. 제가 미분화라고 말을 쓴 이유는요. 아기가 울 때 아기는 자기 의사 표현을 잘 못하니까 그냥 항상 앙앙 울기만 해요. 네.
근데 그 우는 거가 엄마들은 처음에는 울면 얘가 왜 울지 하고서 초보 엄마들은 모르다가 몇 달 지나고 익숙해지면 알아요. 배고파서 우는 건지 기저귀 적셔서 우는 건지 아파서 우는 건지를 알거든요. 아빠는 그때까지도 잘 몰라요. 언제 아나요? 그냥 아빠는? 우는 것만 알죠. 근데 점점 아빠는 거의 끝까지 몰라요. 네. 근데 그러던 아이가 1살 되고 2살 되고 그러는데 정서적인 표현이나 감정적인 표현을 세밀하게 하는 것을 배우고 훈련받지 못한 아이들은 계속 울고 하는 것으로 의사 표현을 해요. 배고파도 울고 짜증내고 집어던지고 화내고 그 다음에 아파도 그렇고 기분이 나빠도 그래서 매사에 표현이 소리 지르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소위 스포일드 차일드라고 하는 버릇없이 길러지게 되는 것이 어렸을 때 그런데 그게 지금은 점점 더 늦게까지 자기의 감정을 적절하게 세분화시켜서 이거는 미안한 감정이고 이건 고마운 감정, 이건 짜증이 나지만 할 수 없는 감정 등등 점점 세분화되는데 그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의 세태나 이런 걸로 봐선 점점 더 심해질까 봐 걱정인 거예요. 점점 악화의 우려가 있어요. 왜? 인터넷이라든지 기술 발달이 이건 제가 챗GPT한테 아까 낮에 이런 그림 좀 하나 그려줘 해서 그린 거예요. 식당에서 사람들이 있는데 음식들은 다 나와서 먹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여럿이 왔건 혼자 왔건 다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는 장면. 점심시간에 사진 찍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정말로. 될 정도로 네. 너무 익숙한 풍경이죠. 심지어 그 음식을 같이 먹고 테이블에 있는 갖다 주는 사람마저도 웨이터까지도 그러니까. 스마트폰 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게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어서 야 이렇게 되면 앞사람하고 식사하면서 대화하고 이런저런 얘기 듣고 또 어려움도 얘기하고 힘든 점 또 좋았던 점 재미있었던 일들 이런 것에 대한 교류가 너무 없어지는 것 아닌가. 그래서 나이를 불문하고 요즘은 그런 사람들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지금 없어져 가고 있고 큰일 났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둔형 외톨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현상, 문화적인 현상에 대해서 돼버렸고 사회 기술을 배울 기회도 없어지고 은둔형 외톨이, 내향형, 뭐 집순이 집돌이 또 독거인 이런 건데 거기다가 출산율이 저하되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형제가 거의 하나 네. 지금은 0.6, 0.7이거든요. 그래서 합계 출산율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두 사람이 이루고 있는 커플이 0.6, 0.7명 정도를 낳아요. 유럽에서만 하더라도 이게 1.5 이하로 내려가기 시작했을 때 정부에서 국가에서 아주 난리가 났어요. 큰일이다. 이대로 가면 점점 인구가 주니까. 우리는 1.5, 1.2, 1.0 시대를 거의 10년 사이에 지나쳐버렸어요. 지금 0.7 정도인데 그 얘기는 점점 빠른 숫자로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 거고 그 다음에 숫자 주는 것도 있지만 외동으로 자란 아이들이 집에서 학교 가기 전에 5살, 6살 이전에 감정적인 어떤 스킬을 배울 기회들이 많이 없어져요. 부모로부터의 훈육은 물론 받을 수는 있지만 부모도 맞벌이 때문에 나가 있는 수가 많고 네. 또 하나는 형제들이 있어야 형제들 사이에 어떤 라이벌 의식이 이제 굉장히 있잖아요. 네. 서열 싸움을 그때부터 하거든요. 예. 그리고 뭐 시키기도 하고 그다음에 맞아요. 할 수 없이 뭐 투덜투덜 대기도 눈치 하고 보면서 이 말은 해도 되나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뭐 신던 신발 신어야 되고 내 새 신발은 안 사준다고 또 엄마한테 짜증도 내보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 갈등에 대한 조정 능력, 스트레스에 대한 조정 능력이 길러지는데 그거 없이 학교를 가요. 그럼 학교를 가고 유아원, 유치원, 초등학교에 들어가서 걔네들끼리 부딪히면서 거기서 적절한 감정을 갖다가 교류하는 기술들이 안 배워진 채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그래서 왕따 문제, 학교 폭력 문제 뭐 이런 것들 또 여러 가지 극단적인 선택 이런 것들이 자꾸 나타나는 사회 문제로 점점 커지거든요. 게다가 최근 4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 사이 교류가 더더욱 없어지고 IT가 그로 인해서 비대면 기술들이 훨씬 더 발달하고 네. 이런 것이 은둔 사회를 앞당기기 있지 않나 이런 걱정이에요. 그리고 대화를 하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거네요. 이런 기술들을 훈련하지 않아도요. 그게 이제 이 기술 사회의 역설이죠. 아, 기술이 불편함을 없애주는데 네. 불편함 중에서 겪어야 할 불편함들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스트레스 대응 능력이 커지는 건데 앞으로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회로 점점점 나가면서 그러면서 기술은 같이 발달을 하니 기술 발달이 스트레스 대응 능력을 점점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어서 걱정인 거죠. 그런 생각을 한 번도 못 해봤는데 갑자기 무서워지는데요, 아, 교수님. 무서운 일이고요. 네. 오늘 이거 또 배운 뒤에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네. 그런 측면에서의 생각을 해보고 불편함이라든지 번거로움 또 어떤 뭐 뻘쭘함, 어색함, 갈등. 힘듦이 나한테 주는 장점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까 보여드렸던 스트레스 관련 스트레스라는 어떤 그 개념을 만든 한스 셀리에라고 하는 사람의 슬라이드를 다시 보여드리는데 제목을 제가 바꿨어요. 스트레스는 단련의 기회이기도 하고 스트레스 중에서 좋은 스트레스가 있고 나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들고 있는 책을 보세요. 스트레스 without distress라고 되어 있는데 디스트레스는 정말 스트레스 받아서 나한테 괴로움, 고민, 짜증 뭐 여러 가지 안 좋은 거를 일으켜주는 걸 디스트레스라고 해요. 근데 스트레스 중에서 디스트레스 없는 스트레스도 있다. 짜증나지 않는 스트레스들도 있다. 즉 나를 발전시키고 강하게 만들고 유연하게 만들고 폭넓게 만들어주는 스트레스가 분명히 있고 그거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점의 책인데 이 책은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다만 이 사람이 1950년대, 60년대까지 이런 스트레스에 관련 연구를 쭉 하면서 이런 책도 써서 요거에 관련된 걸 좀 더 찾아봐야겠다 하는 것을 제가 준비를 하면서 이제 많이 느꼈는데요. 지금부터 잘 들어야겠네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네.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는 그 내용인데요. 결국 사람이 또 사람뿐만 아니라 생물 또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모든 생물이 싸워서 자연계에서 살아남으려면은요 싸우거나 그냥 거기에 순응해서 그냥 녹아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그것을 fight or flight라고 얘기를 해요. 싸우거나 도망가거나. 도망가는 것도 좋은 생존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살아남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목적이니까요. 제일 나은 거거든요.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또 여러 가지 반론이 많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하여간 생명체의 목적은 그렇죠. 살아남는 일단 진화인류학적으로는 네, 살아남아야죠. 살아남아야 돼요. 그래서 그 손자병법에도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36개라는 게 도망치라. 결국 안 되면 도망쳐라. 주랭랑 36개라고 하는 게 결국 그런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손자병법에서 나왔던 손자병법의 단어였어요? 1개, 2개에서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고 어떤 식으로 방어하고 어떤 식으로 적진을 탐지하고 여러 가지 그 군사적인 전략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중에 36번째 계략 36개가 도망하라는 안 거예요. 되면 피하고 도망가라. 도망하는 거. 그것도 좋은 전략인 거죠. 가장 최소한의 에너지로 생존 확률을 가장 높인다 하는 거죠. 그거에 관련돼서 재미있는 일화가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포드 자동차 아시죠? 미국에서 생산되는 포드 자동차를 1900년대 초반에 만든 사람이 이제 헨리 포드라고 하는 자동차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물론 자동차를 만들었지만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이 사람이 유명한 거는 조립 공정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네. 예전에는 자동차 한 대를 만들 때 한 사람이 엔진도 만들고 의자도 만들고 문짝도 만들고 바퀴도 만들고 다 혼자 했어요. 제너럴리스트 하겠네요. 그러려면은 차 한 대를 만드는데 몇 달이 걸리겠죠. 그러고서 한 대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너는 바퀴만 만들어. 너는 바퀴 축만 만들어. 너는 유리창만 만들어.
그 사이즈를 다 분업을? 정해줬죠. 오. 그래가지고 그거 만드는 사람들은 계속 그것만 하니까 실력이 늘어나고 만드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리고 그거를 뭐로 연결하냐면 컨베이어 벨트라고 있죠. 이렇게 쭉 연결돼서 쭉 지나가는. 그러니까 그것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조립품이 오면 나는 빨리빨리 내 부분 조립하고 넘겨야 돼요. 그거 못하면 막 쫓아가야 되고 그래서 늦어지고. 예, 여러 가지 공장에서 그 일이 전체가 늦어지는 거죠. 한 사람 못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을 막 기계. 뭐뭐 훈련시킨다고 하듯이 네네. 기계처럼 쓰게 된 거니까 사실은 비인간화의 시작이기도 하면서 효율의 시작이기도 하고 그러네요. 대량 생산의 시작이에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유명한데 이 헨리 포드는 경영학적으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헨리 포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자동차 모델이 T 모델이라고 하는 자동차를 쭉 생산해서 5년, 10년 동안 미국에 수십만 대를 팔았어요. 각 집마다 한 대씩 자동차를 살 정도로. 그렇게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 직원들을 미국 전역에 풀어서 폐차장에 가서 차의 부품들을 다 회수해 가지고 오고 어떤 부품들이 가장 마모가 됐고 어떤 부품들은 괜찮은지 조사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각 폐차장에 가서 직원들이 그 T 모델을 쭉 조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 킹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킹핀, 제가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킹핀이 이 부분이래요. 바퀴하고 요 중앙축을 연결하는 여기 있는 요 핀, 요 쇠 부품을 킹핀인데 이 킹핀은 새 차에 써도 될 정도로 하나도 마모가 안 됐대요. 오. 튼튼하게 잘 만들어진 거죠. 네. 그랬더니 그거 제작 담당 부서장을 불러오라고 헨리 포드가 시켜서 네. 부서장이 딱 와서 잘 만들었다고 칭찬해 줄 줄 알았더니 네. 야단을 치면서 왜요? 비결이 뭐냐고 할 줄 알았는데요. 약하게 만들라. 부품이 다 같이 마모가 돼서 이렇게 돼야지 네. 특정 부분이 튼튼하게 폐차가 돼도 그 부분만 아무 문제 없을 정도로 남아있을 필요 없다. 네. 생산 단가를 줄여라 해가지고. 망가져야 또 산다 이거네요. 그래야 또 사는 거고 네. 모든 부품이 동시에 소멸돼서 없어질 정도까지 그렇게 딱 되는 것이 효율적인 거지 일부분은 아주 튼튼하게 남아있을 필요 전혀 없다는 거죠. 자동차 만든 이 것도 이런 식의 극도의 효율을 추구하는데 자연계는 어떻겠어요? 자연의 생물은 수억 년을 진화를 해오면서 에너지 덜 쓰는 게 최고거든요. 살아남는 게 최고고 그것을 위해서 진화를 해온 거예요.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벼룩이 사이즈는 굉장히 작지만 자기 키에 거의 130배 정도를 뛴대요. 그래서 가장 높이 뛰는 거는 33cm 높이를 뛰어넘은 벼룩도 있대요. 근데 그런 벼룩을 유리컵 안에 넣어도 그 위에 뚜껑을 딱 닫아두면 유리컵은 뭐 길어봐야 10cm? 얘가 맨날 뛰면서 부딪힐 거 아니에요? 자꾸 부딪히니까 그 다음부터는 덜 뛴대요. 그래서 이 뚜껑을 띄워놔도 위가 열려 있는데 얘가 안 나간대요. 뛰는 높이가 10cm 정도로 한정이 돼 있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제한된 환경 내에 있으면은 자신의 능력이 가능한데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스스로 한계를 정해버리고 이게 나름대로 높이 뛰었더니 맨날 부딪히니까 그러니까 소위 뭐 유리벽, 유리천장이라는 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스스로의 한계를 정해버리고 아이 더하면 힘들어. 아이 편하게 살자 이렇게 돼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순응한 거네요. 순응하는 어떻게 거죠. 보면. 수능도 좋은 전략이에요. 하나의 전략이고 나름대로의 책략이긴 한데 이제 아쉬운 거죠. 발전의 부족. 그렇긴 어떤, 하네요. 네. 정해진 한계 안에서만 살아가기에는 뭔가 이 삶과 우리의 인생이 아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삶의 의미, 목적도 중요하긴 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거에 좋은 사자성어가 사어유수, 화러역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혹시 챗GPT인가요? 그걸로 그렸는데 죽은 물고기가 여러 마리 떠내려오는 걸로 좀 그려달라 그랬는데 계속 저거만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 됐다 그만해라. 그냥 죽은 물고기 같습니다. 그래도. 네. 네. 그래서 죽은 물고기는 물에 떠내려가고 살아있는 물고기는
역수,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연어가 그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올라가면서 온갖 지치고 상처나고 힘들지만 목적을 위해서 끝까지 이제 싸우는, 또 힘들게 버텨나가는, 그것이 결국 그 스트레스를 거스르는 그런 이제 우리의 이제 어떤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물에 떠내려가면 편하죠. 세류에 따라서. 그 정몽주, 편하죠. 네. 예, 그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네. 어떠하리처럼 우리도 칡넝쿨처럼 그냥 얽혀서 살자 이런 게 생각나는 그런 그러니까. 글입니다. 여러분들 그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많이 읽고 또 좋아하시죠? 거기 그분이 또 이제 마라톤 좋아하는 걸로 유명하니까 그래서 그런 책을 쓰셨더라고요.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서 달리기에 관한 자기의 단상 이것들 많이 해서 저도 참 인상 깊게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분은. 즐거워서 하신다고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그거 자체를 좋아하고 달리기 정말 힘들게 달렸을 때 내 몸이 완전히 진이 빠지고 이랬을 때 그 남아있는 정신의 순수함, 다른 잡생각이 들어올 여지조차 없는 아주 그 순수한 생존을 위한 나만의 어떤 최결정체만 남아있는 그 순간, 그런 것이 주는 어떤 쾌감 내지는 어떤 순수함, 이런 것이 좋아서 하지 운동을 했더니 뭐 나중에 오래까지 살고 싶다 뭐 등등 이런 거 전혀 없대요. 그래서 정말 운동을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필요한 태도 아닌가 싶고요. 이 사람이 서문에 이런 얘기를 썼어요. 자기 글은 아니고요. 자기랑 같이 마라톤 하는 사람한테 들은 얘기래요. 그래서 그 마라톤 하고 뛸 때 42.195km를 갖다가 4시간 가까이 3시간, 4시간을 뛸 때 각자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많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름대로 외우는 주문 같은 게 있냐 물어봤더니 자기 아는 어떤 마라토너가 자기 형한테 배운 건데 저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고통은 불가피하다. 몸이 아픈 거죠. 뛰다 보면 무릎과 근육, 뭐 어깨, 뭐 심장, 뭐 심장은 터져 나갈 듯하고 네. 그만두고 싶고 그런 생각 얼마나 많겠어요. 고통은 피할 수가 없어요. 고통은 불가피한데 고통이 있고 통증이 있고 이런 페인이 있는 것을 괴롭다고 느낄 거냐, 괴롭지 않다고 느낄 거냐는 어떤 서퍼, 그러니까 그거를 괴로움으로써 인지하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알 듯 말 듯 하면서 그렇겠구나 싶어요. 통증을 피할 수는 없어요. 네. 달리기를 할 때, 또 몸이 아플 때 여러 가지 그런데 그것을 통증으로서만 하고 그 통증 때문에 괴로워만 하면 그건 괴로움으로 끝나요. 그러나 괴로움이 아니고 거기서 뭔가 의미를 찾고자 하고 그것이 주는 것에 대한 어떤 보는 시각을 달리할 줄 안다면 그거는 자기가 옵션으로서 택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도인의 경지예요. 그러네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약간 그 쉽게 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니체 말도 생각나고요.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 날 강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우리의 대응 방식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정리를 하는 차원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여기도 체크해서 잘 들으셔야겠네요. 예. 하나, 이 여러 가지를 얘기하기 전에 딱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신체적 스트레스 대응 능력이 정신적 스트레스 대응 능력을 좌지우지해요. 우리 몸이 먼저라는 건가요? 예. 몸이 견뎌야 마음도 견뎌요. 두 번째, 정신적 스트레스 대응 능력이 있어야만 남들과의 관계를 견딜 수 있어요. 짜증, 괴로움, 화나는 거, 뭐 등등에 대해서 남들과의 관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으려면 본인이 정신력이 탄탄해야 되고 정신력이 탄탄하려면 신체력이 탄탄해야 돼요. 광에서 인심 난다고 하잖아요. 네. 내 몸이 힘들어 죽겠고 피곤해 죽겠고 뭐 내가 못 먹고 짜증이지만 배고프면 배고프고 짜증이 이만큼 꽉 차 있는데 누가 옆에서 도와달라 이거 좀 해주세요. 이건 왜 안 했냐? 이건 언제까지인데 연락이 없냐? 등등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좋은 말이 나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신체, 정신,
관계의 순서로 키워야 된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럼 사실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거예요. 남들과의 관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나 하나 바꾸기도 어려운데 저 사람을 어떻게 바꿔요? 네? 맨날 나한테 쫑커주고 야단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 어떻게 바꿔요? 맞아요. 어떤 사람이 수십 년 평생을 갖다가 자라오면서 자기 묘비명에 이렇게 새겨달라고 했대요. 나 젊을 때는 세상을 바꾸고자 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집안을 바꾸고 싶었다. 나이가 더 들고 나서는 나만 바꾸고 싶었다.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 자신 바꾸기도 어려운데 남을 어떻게 바꿔요? 남 바꾸려고 애쓰지 마시고 자기를 바꿔야 되는데 자기를 바꾸는 방법은 자기의 정신 능력을 바꾸는 거고 자기의 정신 능력은 자기의 신체 능력에 의해서 바뀌어져요. 운동, 건강한 식사, 충분한 수면, 시간 관리, 절제력, 자제력, 그 다음에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어떤 취미 생활을 갖는 것 너무나 뻔한 얘기잖아요. 뻔한 얘기인데 쉽지 않아요. 가장 기본인데 네. 가장 어렵습니다. 그리고 저거를 대부분 다 작심삼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작심삼일을 안 하는 방법은 3일마다 작심을 하세요. 그냥 계속 마음을 다 잡고 네. 다 잡고 1년 내내 3일마다 작심하시면 1년 내내 어떤 훈련을 할 수가 있고 그런 몸의 훈련을 통해서 정신이 훈련되고 정신의 훈련을 통해서 관계가 훈련이 돼요. 제가 오늘은 경영인 얘기를 하다 보니 많이 하게 되는데요. 파나소닉, 일본의 파나소닉을 회장도 했었고 여러 경영인으로서 정말 유명한 사람인데 마쓰시다 고노스케라고 하는 일본. 근데 이 사람이 나이가 거의 90 넘어서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래까지 장수하시고 그랬는데 그분한테 이제 기자들이 물었어요. 그 사업과 경영의 성공의 비결이 뭐냐 했더니 자기는 굉장히 가난했던 것, 몸이 너무 약했었던 것, 초등학교 4학년 중퇴를 한 분인데 못 배운 거가 자기의 성공 비결이다. 그러니까 기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게 어떻게 성공의 비결이냐.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는 돈도 벌어야 되고 이런 어떤 목표가 분명했고 몸이 약한 것 때문에 어려서부터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매일 찬물로 마사지하는 것을 했대요. 그 습관은 새벽에 일어나서 그 냉수 마찰을 하고 이 마사지 하는 거는 90이 넘어가시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했대요. 몸이 건강해야 된다. 초등학교 4학년 중퇴를 못 배운 것 때문에 자신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나한테는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누구한테든지 배우고 겸손한 태도를 갖고 하는 것이 자기가 어떤 사업과 경영면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면 이 강의를 듣고 계신 여러분들도 예민하고 짜증나는 일 많고 화나고 안 풀리고 그 다음에 자기 주변 환경이 안 받쳐주고 가족이 왼수, 직장인에서 사는 사람들이 왼수 등등 이런 일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그런 열악한 환경, 열악한 힘듦이 어떻게 보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겠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스트레스는 환경에 대한 나의 반응인데 신체적인 반응, 정신적인 반응, 그 다음에 제일 우리를 힘들게 하는 관계에서의 반응, 관계에서의 스트레스가 가장 크고 힘들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의 훈련 과정이 세상이 편해지다 보니까 조금씩 제대로 훈련받고 겪을 기회가 줄어들다 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질 것 같아서 걱정이 많다. 그러나 뭐 어떻게든 자연은 자기의 길을 찾아가기 마련이니까 우리는 어떻게든 그걸 해결해 나갈 텐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의 마음가짐은 조금씩 적응하면서 몸을 단련하는 것을 첫 번째로, 그 다음에 한꺼번에 몰아서 하지 않고 매일 오래, 그리고 담담하고 어떤 결과 빨리 바라지 않는 마음으로 담담하게 해나가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요즘 보면은 정치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경제도 그렇고 의료도 그렇고 개혁이니 혁신이니 이런 것들 많이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개혁은 한꺼번에 확 바꾸는 거거든요. 개혁은 어려워요. 조금씩 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고 우리 몸이 큰 스트레스 안 받고 사회가 큰 스트레스 안 받고 적응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오래 그리고 좋은 결과 나쁜 결과 너무 미리 속단하고 속단하지 말고 담담하게 가는 것, 이것이 이제 여러분들이 또 저도 그렇고 배우고 가져야 할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렇게 삶의 지혜까지 마지막으로 주셨습니다. 이 강의가 굉장히 스트레스를 줬어요, 저한테. 그러니까요. 근데 이 스트레스로 또 한층 교수님께서 이 내용을 준비하고 또 저희 비욘드 구독자분들께 어쨌든 스트레스도 이렇게 한번 다뤄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신 거니까 너무 큰 의의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은 거네요, 스트레스가. 네. 그러면 네. 저희 그러면 오늘 교수님께서 이 스트레스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끔 강의해 주셨는데요. 저도 강의를 듣다 보니까 벌써 이렇게 시간이 간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질문 정말 딱 하나만 해보고 마무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행복소금님이 스트레스와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또 댓글 남겨주셨고요. 네. 질문 중에 어떤 거를 한번 볼지 제가 한 분이 운전할 때 남편분이 이거는 참 그거 네. 저기 아이디는 빼시고 내용만 좀 올려주시죠. 예, 고맙습니다. 이 얘기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운전만 하면 남편이 성격이 변해요라고. 네, 운전만 하면 욕설하는 남편 때문에 힘들다. 어떻게 제 마음을 다스릴까요? 같이 차를 이거는 남편을 가지고 바꿔야 되지 꺼내줘요. 않을까요? 제가 이 질문을 네. 선택한 이유는 네. 뜨끔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요? 교수님이요? 저도 막 뚝 정말요? 썰치더라고 막 그러거든요. 저는 왠지 교수님이 뭐 이렇게 하면은 아주 느긋하게. 아니에요. 그래도 저런 거라도 하니까 운전하면서 스트레스를 풀죠. 그런 거였어요? 네. 근데 참 급발진 때문에 요즘은 그 차 내 음성 녹음도 켜놓는 게 좋다면서요. 네네. 그래야 실제 그 내부의 상황과 확인할 이런 수 것들이 되니까. 있으니까요. 근데 저것 때문에 제가 잘 못 켜요. 저는 꺼놓고 있는데. 키셔야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운전만 하면 평소엔 괜찮고 점잖고 그런데 운전만 하면 그런다 하는 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평소에 다른 사람들 대할 때는 자기 감정 표현 있는 대로 잘 못하시는 착한 남편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하나 들어요. 억압이요. 네, 억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운전할 때는 막 감정 표현을 할 수 있고 또 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딱 저 질문에서 느껴지는 거는 네. 부인분을 되게 편안해 하시는군요. 관계가 좋으신가요? 좋은 얘기만 해주시는데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있을 때 저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네. 부인이 없는 듯 아무렇지도 않게 무시한다는 거는 아니고요. 네. 부인은 자기 감정을 마음대로 표현하는 것도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두 분 사이에 감정적인 교류까지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저게 가능한 거거든요. 돈독한 관계다. 네. 부인이 어려우면 감히 차 안에서 욕설을 하겠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다만 그런 거를 통해서 어쩌면 남편의 어떤 사회생활, 대인관계에서의 스트레스를 더 건강한 방식으로 풀 수 있는 계기를 두 분이서 마련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운동하는 거, 사실 운동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공격적인 거거든요. 네. 막 치고 받고 싸우고 하는데 룰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운동이라든지 어떤 취미생활이라든지 뭔가 하여간 신체적인 것을 풀 수 있는 그런 점에서의 조언을 주고 두 분이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것에 계기도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굉장한 뜨끔합니다. 근데 굉장한 현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네. 질문하신 사연자분들 아마 많은 것을 얻어가실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저희 오늘 이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께 또 스트레스를 많이 주었던 이 방송이
또 저희 구독자분들께는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는 방법으로 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